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오간 끝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중동의 전쟁 위기가 다시 고조된 가운데 최신 물가 발표를 앞두고 어수선한 시장 분위기가 투심에도 잘 드러났던 오늘장이었습니다. 다양한 이슈에 따라서 개별 섹터들의 움직임은 또 활발하게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경주마를 통해 오늘장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저희가 큰 폭락장을 겪고 난 뒤에 이제 서서히 그런 충격에서 회복을 해 가고 있기는 한데 그 사이사이에 예상치 못했던 변수, 걱정했던 우려들은 또 다시 불거지고 있거든요. 오늘 코스피의 모습이 좀 오락가락했어요, 황 팀장님. 어수선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어수선했어요. 뭘 이렇게 사기도 좀 그렇고. 네. 오늘은 사실 지수는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사실 지수만 놓고 보면 큰 의미는 뭐 그냥 평범한 날 중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종목들로 보면 사실 조금 타격들이 좀 있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동안 잘 나갔던 주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밀린 모습들이었고 사실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대형 시가총액 좀 큰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가총액 좀 큰 종목들 위주로만 조금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그렇지 중형주 이하로 내려갈수록 사실 재미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어제 지난주에 급락 이후에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급락이 나왔고 급락 나온 부분에 대한 대부분의 이제 되돌림이 한 50% 이상 나왔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 기준으로도 갭을 좀 다 메꿨고 그리고 지난주에 용기 있게 매수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자리라고 하면 당연히 단기 차익 실현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대내외 악재들이 아직 다 해소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정도의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충분히 차익 실현 또는 이 정도면 손실 다 있는 종목이라도 조금은 현금화하려고 하는 심리가 작동을 했을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실적 발표들을 했죠. 네. 몇몇 종목들이 이제 실적에 따라서 많이 갈렸는데 대표적으로 게임 주식들은 실적이 잘 나왔고 세론보다는 추세를 더 강화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었고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몇몇 종목들은 좀 실망스러웠지만 몇몇 종목들은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섹터 자체가 이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에 따라도 달랐었고 기존의 주도주 양상을 보여줬었던 조선이나 바이오들은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몇몇 종목들은 또 과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 이번 주에 휴일이 또 있잖아요. 네, 목요일 날. 네, 목요일 휴일도 광복절이죠. 있고 항상 우리나라는 그 휴일이 하루든 또는 뭐 추석이나 설처럼 좀 긴 휴일이든지 간에 휴일을 앞두면 조금 관망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까지도 다 겹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다행인 거는 거래대금은 조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신용잔고가 연초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17조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난주에 계속 봐왔던 우리가 반대매매 공포에서는 조금은 이제 벗어나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제 조금 특별한 뭐 급작스럽게 모멘텀이 발생한 거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실적 시즌 마무리하고 나면 당분간은 종목 플레이, 지수는 더더욱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종목과 향후에 그 기업이 얼마만큼의 멀티플과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더 집중하면서 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권이긴 했는데 코스닥은 뭐 하락폭이 1%대 꽤 네. 컸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최근에 보면 뭐 하루는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사고 코스닥을 팔고 어떤 날은 코스닥을 사고 코스피를 팔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코스닥을 좀 많이 팔았고요. 이제 일단 코스닥에 오늘 그나마 더 빠질 수 있었던 거를 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빠지지 않으면서 좀 버틴 부분도 있는데 네.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조금 나왔습니다. 알테오젠도 좀 조정을 받았고 뭐 그동안 잘 신고가를 했던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급반등이 나오다가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오면서 뭐 마이너스가 난 종목도 있고 뭐 일부 플러스 난 종목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음봉이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좀 분위기는 좀 안 좋았다. 네. 그리고 오늘은 뭐 사실은 일부 새로운 테마 형성된 것들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면서
코스닥은 그닥 그렇게 재미있는 날은 아니었고요. 올라가는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거의 2배 이상 더 많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마 주식 저도 이제 계속 받는 시장 내내 오늘 좀 오래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봤는데 굉장히 좀 지루한 시장이었다. 재미도 없고 거래도 좀 안 되고 일부 섹터에 너무 지금 수급이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거래 대금이 조금 증가하긴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고요. 여전히 투자 심리는 아직은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코스닥도 보면 저는 그래도 여전히 바이오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 외에 이제 2차 전지는 좋아진다는 얘기는 자꾸 나오지만 여전히 추세가 안 살아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 소비장 같은 경우는 반등은 주긴 했는데 아직 회복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뭐 여기서 반도체를 갈 거냐. 오늘 화장품도 또 한번 무너졌거든요. 대부분.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실적이 좋아서 좋은 거 사려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샀더니 실적이 잘 나온 종목도 오늘 막 빠졌습니다. 화장품은 센티가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또 엔터도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코스닥도 지금 돌파구가 그닥 있어 보이진 않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지금 그래서 테마에 더 쏠리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고 여전히 뭐 바이오는 좀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서 바이오 쪽은 여전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네. 수급적으로도 완전한 회복세를 논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고 김동희 팀장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장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주도했던 섹터들이 좀 눌림을 주면서 이제 또 2차 전지 그동안 이슈가 없었지만 또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 뭐 화재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2차 전지 섹터들이 올라오면 원래 지수가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쉬어갔는데 이번 주에 발표될 일단 PPI와 CPI가 완만한 하락을 예상을 하지만 이제 근원 7월 근원 PC 물가 지표는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서 월요일에 좀 강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다음 날이 가장 중요한데 매수세가 붙으면서 좀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좀 강하게 올라와줬습니다. 근데 여진이 보통은 생기는데 아직 여진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표 발표가 내일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이제 미국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여진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거래량이 늘었지만 딱히 뭐 매수할 만한 섹터는 그렇게 크게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한다라고 보시면 여진을 이용한 조금 이제 하락을 좀 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강진 이후에 여진은 하락폭이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영역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이슈별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나라 밖에서 전해지는 소식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동 소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속속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현지 매체에 따르면은 24시간 안에 공격이 감행될 것이다. 이런 상황도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 때문일까요? 오늘 중동 정세의 긴박한 상황이 좀 반영된 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황 팀장님. 조금 최근에 보면 방산 주식이 계속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네. 조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 주식도 아니고 미국 정세에도 특별하게 미치지 않는 섹터를 계속 방산 섹터를 지금 보고는 있잖아요.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방산이 뭐 LIG 넥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수출 사례가 되기도 했었고 그런 호재들이 있는 가운데서 사실 이 정도 뉴스가 나오면 충분히 조금은 뭐 트레이딩기에다라도 좀 주어야 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사실 변동성도 굉장히 좀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기존의 투자자들이 일단은 섹터 불문하고 투자 심리가 매우 약해져 있다라는 게 일단은 큰 좀 핵심 카테고리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냥 주시장을 볼 때 사실 이제 이런 중동에 대한 분쟁들이 사실 올해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네. 사실 저는 좀 이제 지겹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 이게 도대체 몇 번째인지
이제 오늘 사실 이런 기사 보긴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저는 이 관련 기사를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런 뉴스가 나왔으니까 방산주를 좀 보자. 그냥 그런 관점을 봤지. 올해 사실 내내 중동에서의 어떤 이슈들이 뭐 팔레스타인이든 이스라엘에서 뭐 폭격이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식시장으로 하여금 주식 투자자로 하여금 굉장히 좀 필요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크게 반응이 없었던 이유도 뭐 이게 정말 전쟁이 나면 아마 다들 매수하실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역으로. 안전자산 쪽에 쏠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이거를 그리고 매수 기회로 이걸로 본다. 인해서 하락을 하면 우리가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미 아주 가까운 사례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도 전쟁은 매수 기회다라는 것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 한 번 정도는 꽤 가까운 시일 안에 좀 득했죠. 네. 과거에 뭐 그 9.11 테러 때도 그랬고 그간에 여러 가지 지역적 리스크가 있었지만 대부분 다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중동 관련 리스크가 과연 진짜 리스크일까? 그렇게 저는 조금 생각이 점점 갈수록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 오랫동안 끌어왔던 네.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에 대한 리스크를 좀 둔감하게 받아들이고 네. 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그렇죠. 역으로 생각하는 그런 네. 분위기의 전환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이건희 대표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비슷한 거죠. 무뎌진 거죠. 사실은 이제 그 뭔가 새로운 이슈가 없으면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약간 뭐 기존에 있던 이슈가 반복될 때 약간 좀 무뎌지는데 오늘 보면 이 중동발 관련돼서 핵잠수함 출격하고 뭐 굉장히 그쪽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고조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해협에서 또 후티 반군이 뭐 또 홍해 쪽에 뭐 민간 어선을 또 공격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한 것 같은데 네. 이런 뉴스들을 보고도 흥하해운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써먹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그 재료가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했다라고 보고요. 재료 자체가.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럼 이게 또 그런 문제가 아니냐? 문제죠. 그러니까 또 오늘 관망세가 짙을 수 있고요. 만약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뭐 이란이 뭐 이스라엘 공격했는데 지난번처럼 뭐 어느 정도 뭐 비슷한 서로 이제 싸우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체면치레 정도의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네. 이게 뭐 무난히 스무스하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데 또 좀 과하게 한다든지 또 그 과하게해서 이스라엘이 또 이란한테 또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또 확전될 가능성은 헤즈볼라라든지 뭐 후티 반군도 또 참전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란은 지금 고심을 한다라고 하는데 고심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하라고 했으니까. 네. 이란은 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긴 했지만 종교 지도자가 사실상의 모든 권한을 그렇죠.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결국엔 선거를 뽑아도 임명은 종교 지도자가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가 이거 무조건 보복해야 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긴 할 겁니다.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뭐 이제 또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장관이 또 급하게 갔죠.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약하게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고 저는 참 이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란 뭐 그전에 이제 이스라엘 가자지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충돌이 있었을 때 네. 보면 빨리 그 이스라엘 수상을 좀 내려 보내야 되지 않나. 네. 예. 그렇죠. 이게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 근데 부분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지금 뭐 인질 협상은 안 하고 처음엔 인질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가자지구에서 이제 뭐 인질을 잡아가면서 또 문제가 생긴 건데 인질 협상은 소극적이고 오히려 전쟁만 계속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희 팀장님은 두 분께서는 일단 네. 전쟁 이슈 자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금. 네, 저도 그 부분에 보고 동의를 하는 계시는데. 게 사실 공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리 알려주고 공격하는 것도 뭐 저희가
이제 한국 국민이지만 저희도 알고 있을 정도로 서로 딱 이 정도 긴장감을 원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전면전은 사실 이란 입장에서도 헤즈볼라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이스라엘도 전면전은 너무 부담스러운 입장에서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이번에 선호도 조사 지지율 1위가 된 게 전쟁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상황에서 지지율 1위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전쟁이 끝났을 때는 네타냐후 총리의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래 행방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으로 식상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사실 진짜 뭐 전쟁 관련해서는 더 이상 뭐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물가 관리에 있어서 핵심으로 여기는 국제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것들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유가도 많이 올랐지만 천연가스가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우크라이나가 예상외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서 다시 전쟁 확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일단은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일주일 사이 20%가 올랐어요. 저희 기억하시는 모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때 가스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폭파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고 그게 지금 인플레이션의 어떻게 보면 단초가 네, 그렇죠. 네.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겠습니까?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오랜 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시 정상화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가시긴 할 겁니다. 근데 트레이더 분들은 이 기회를 아주 좋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 있는 헤지펀드 트레이더들은 분명히 그 천연가스나 뭐 이제 관련 업종 내에서의 그 트레이더 차익 실현 기회들을 아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 부분이 예상할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계속 물음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반기에 이거 중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상반기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주식 투자자들 입장이라고 하면 이 부분들과 관련된 국내에서 사실 테마주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네. 사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가 뭐 천연가스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물류 비용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해운주 트레이딩을 하는 게 단순하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관련 기업들로 기업 실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모멘텀 플레이에 가까운 모멘텀 플레이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말자.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용해서 물가가 다시 또 올라가는 건 사실 추후 문제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종목 가지고 있고 뭐 기업 실적이 좋은 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계속 강조해 왔던 대로 리스크를 관리를 계속 잘 하시고 또 현금을 좀 일정 부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네. 아마 주식 지금 다쳤던 거래 대금이 좀 터질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희 대표님, 방산주는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최근 수년간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그만큼의 뭐 주가상으로 보면 재미를 봤던 게 방산주였고 무기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나 지표로도 확인이 됐고 실적도 꽤 나오고 있고 수주 소식도 간간히 들려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는 방산은 당분간 좋을 거다. 몇 년간은.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괜찮아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시 방산이 좀 약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미 이제 한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선전포고 없이 들어갔던 적이 있었고 네. 그럼 우크라이나가 폴란드를 치지 말라는 법, 그러니까 러시아가 폴란드를 치지 않으려는 법이 없고 네. 러시아가 동부 유럽에 있는 다른 국가를 치지 않을 법이 없습니다. 않을 법이 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폴란드, 루마니아 지금 거기 난리 난 거죠. 지금 그래서 네. 기존의 나토 회원국임에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무장을 더 키우고 있는 국방비를 더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한번 깔아놓으면 소모품도 계속 보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술 이전을 한다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부품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무기를 도입을 하면 운용 기간이 최소 20년에서 3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유지 보수를 또 책임져 줘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이 국산할 수 없는 건 다 우리 걸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만약에 조립 정도만 우리나라도 예전에 미국 무기 도입할 때 조립 정도만 우리가 했지 대부분은 다 미국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폴란드도 그런 체계로 간다, 뭐 루마니아도 그런 체계로 간다.
체코도 그렇게 간다, 점점 확산된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방사는 좋게 보고 있는데 주가는 근데 또 다른 거죠. 주가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키 맞추기 하는 정도에서 현대로템이 좀 오늘 좀 좋았고 네. 나머지들은 좀 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작은 종목들 이렇게 방산 4대 방산주들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현대로템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맞고요. 네. 나머지 이제 빅텍, 스페코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네. 전통적인. 알겠습니다. 한 100만 원 갖고 장난치시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또 어떤 뉴스들 많이 띄었습니까? 아마도 배터리 관련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 청라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서 막대한 피해를 낳았고 최근 그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분주하게 정부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벤츠가 자사의 전기차 차량에 어떤 배터리가 탑재됐는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상 떠밀리듯 공개를 하긴 했는데 자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전기차 포비아라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돌고 있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하게 퍼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김동희 팀장님은 전기차 포비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차 포비아는 사실 전기차를 구매하기에 좋은 어떻게 보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요? 왜요? 네. 전기차에 왜냐면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 그 화재 비율로 따지자고 하면 내연기관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들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중국이 지금 배터리 CATL 그다음에 BYD가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을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내에서 사실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요번에 문제가 있었던 제품은 중국의 파라시스라는 이제 제품인데 그 제품이 국내에 약 3,000대에서 2,500대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런 중국산 업체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운이 안 좋게 이번에 화재가 난 거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포비아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번에 전기차 충전도 90%로 딱 맞는다라고 하고 사실 90%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네. 전기차 내부의 시스템을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90% 정도만 이제 차에다가 인증 마크를 다는 거죠. 그런 방법도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구매에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조사 공개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강제를 안 했을 때 제조사를 공개를 안 한 업체에 대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선택할 권리가 있을 때 꺼려지는 부분을 느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나는 배터리는 누구나도 사기가 싫거든요. 사기 싫은데 국내산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품질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를 이제 완성하고 나서 이 배터리가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품질 검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큰 화재는 없었습니다. 큰 화재는 없었지만 한 10여 차례 정도 화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위험을 느끼고 나서 배터리 이제 검사도 하고 이상 유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제조사 업체들이 이제 안정감을 느끼고 글로벌 업체에서도 충분히 중국산 덤핑 제품이 아니고 국산 제품을 더 쓸 기회가 늘어났다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사태 보시면서 전기차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크게 상관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의견들도 자세하게 좀 올려주시면 저희 이야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청라 화재가 터지고 나서 사실 현대차, 기아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우리는 이런 배터리 쓰고 있다라고 먼저 자신 선제적으로 있으니까. 움직였어요. 네. 이거에 대한 배경을 보면 소위 말해서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퍼지는 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네.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 같고 네. 어쨌든 전기차가 불이 나면 위험하다는 인식은 지금 퍼진 상태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어쨌든 지금도 캐즘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전기차가 대중화로 가는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근데 이제 대중화하고 주가는 조금은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보면 사실 전기차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차
실물을 사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러니까 이제 할인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실물을 사는 거는 살 수 있다 치는데 이번에 화재를 난 거 보면 사실 내 자동차뿐만 아니라 내가 배상을 혹시 해야 되는 그 공포감이 사실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네. 그러니까 내 자동차 한 대 정도가 불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막 이제 극단적으로 내 거만 없어지면 사실 괜찮죠. 근데 이제 그게 더 커져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히게 될까 봐에 대한 이제 약간 그런 공포감이 일단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현대기아차 말씀하셨는데 현대기아차 정말 빠르게 잘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쓴다 하면서 확실하게 자국민들한테 좀 안정적으로 또는 신뢰를 주면서 확실히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확실히 좀 빠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사실 주가 흐름들이 좀 거래량도 터지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네. 뭔가 확 치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이제는 캐즘이라는 것도 좀 벗어나서 이거를 좀 뭔가 이 이벤트를 통해서 주가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장 먼저 보는 2차 전지 관련 주식들 중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앨범알인데 사실 오늘 아침에도 꽤 한 5%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사실 전체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사실 우리나라 인천에서 난 화재가 사실 엄청난 이벤트는 또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2차 전지의 업황을 돌리기에는 아직은 저는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번 뭐, 사태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이 있어요. 네. 몇 가지가 있어요. 배터리 실명제, 제조사나 이력 같은 것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공개를 하자라는 게 있고, 지하에 있는 주차장에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자. 혹은 그 충전기에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뭐 배터리의 충전을 90% 미만으로 좀 제한하는 이런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보면 이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예를 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충전소, 충전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고, 뭐 전고체 배터리는 뭐 차세대 배터리로서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움직였고요. 뭐 LFP 관련된 배터리도 움직인, 전기 저장 장치 ESS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였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섹터 내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오히려 이 화재가 전기차 메인 섹터, 예전에 이제 양극재라든지 세트 업체 중심으로 갔던 섹터, 그러니까 그 메인들은 네. 가만히 있고 이제 거기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요. 오늘 이제 그 회장님 이슈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고, 나머지 그냥 화재 예방 관련된 종목들, 뭐 배터리를 만들 때 화재를 방지하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뭐 아니면 PLC 모뎀이라고 해서 지금 급속 충전기에 달려 있는 모뎀이 있는데 이게 이제 통신을 해주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네. 네, 이게 이제 완속 충전기에는 없다.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지금 환경부가 잘 얘기한 게 40만 원 더 지급해 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는 달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사업자들한테. 그러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목받은 게 신규 상장할 때 아무도 관심 없었던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이 갑자기 떴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러면서 지금 화재 예방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뭔가 구체화돼서 나오겠죠. 사고가 터졌으니까. 네. 그럼 앞으로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충전기를 뭐 지상으로 놓라든지 아니면 저희 아파트 보면 요즘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지상 주차장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 지하 주차장밖에 없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네. 지하 주차장에 그러면 급속 충전기를 완속 충전기를 달아놨는데 이거 지금 달아놓은 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 불이 나게 된다라고 하면 충전 중에 불이 더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뭐 소화 장치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달게 한다든지 여러 이제 대책들이 나올 건데 그 대책 관련된 종목들을 시장은 막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이 테마가 어제부터 형성이 돼서 움직일 때 뭘 느꼈냐면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졌다. 뉴페이스의 등장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새로운 테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너무 새롭고 이쁜 테마가 딱 등장해서 이쪽으로 오늘 자금이 다 쏠렸다. 네. 그러면 이 테마를 내가 탈 거냐 말 거냐는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 네. 사실은 당분간은 9월에 종합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테마 안에서 계속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네. 돌아가면서 이런 부분은 뭐 조금 뭐 여전히 좀 주식 투자 측면에서는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정부 합동 관계부처들이 모여서 긴급회의가 열렸고 오늘 같은 경우도 국토부가 주관해서 자동차 업계들과 함께하는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오늘 열렸거든요. 아마 간담회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남았는지도 아마 순차적으로 보도가 되고 소식이 알려질 테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판단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희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전고체 네. 배터리주도 오늘 움직였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네. 삼성 SDI 같은 네. 뭐 우리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용화가 빨리 추진되고 있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주들이 움직인 이유 뭐라고 보세요? 주식은 이제 꿈하고 희망이 있을 때 가장 가파르게 주가 상승을 하긴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 꿈, 희망이라고 하기에는 중국과 일본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술력을 뺏겼을 때에는 좀 앞으로 따라가기가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도 미리 선점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전고체 배터리에는 뭐 황화물계, 산화물계, 고분자계, 그다음에 붕화물계까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배터리 대표적인 국내 3사에서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가 단가도 그렇고 뭐 이런 비싼 부분이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뭐 특허를 냈고 그 다음에 좀 가격을 싸게 하는 이런 기술력을 발전시켜 가고 있는 와중에서 삼성 SDI가 파일럿 공장을 SK온 같은 경우는 아직 파일럿 공장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파일럿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을 해서 이거를 기업들한테 지금 샘플을 보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꿈과 희망이라고 하기에는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손을 놓고 있자니 중국과 일본이 무섭게 좀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뭐 대중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전을 했었을 때 많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성이 확보가 된 전고체 배터리가 저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전기차가 좀 가장 강하게 대중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항상 전고체 배터리는 좀 시나리오가 씌어지는 네. 섹터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쓰여지는 쪽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네. 뭐 로봇,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누가 그렇게까지 갈 줄 알았겠습니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달걀을 이렇게 잡아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사실 뭐 GPU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 이면에는 생명공학도 글로벌 빅파마 탑10 기업들이 다 엔비디아 제품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 뭐 이런 것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라고 하면 꿈과 희망이 전고체 배터리에 충분히 있고 지금 혹시나 조정이 오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대중화가 됐었을 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딩 하시기에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눌렸을 네. 때에도 대응하기가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단순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황 팀장님. 네. 이번에 배터리 실명제, 이번에 화제가 난 배터리가 중국산 이제 네. 배터리잖아요. 사실 그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위험성들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 화제로 그렇죠.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단순한 질문입니다만 이런 상황들이 K 배터리, 우리 한국 배터리들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네.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그 화제가 난 날 또는 그 다음 날 주변에 있는 분들 또는 슈퍼개미 분들한테 많이 의견을 잘 구했었어요. 뭐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전환이 될 것 같으냐, 네. 한국산 배터리가. 근데 여전히 물음표시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좋아지긴 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사실 전 세계로 보면 정말 그냥 수많은 화재 사고 중에 그냥 하나일 수도 있다.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업황 자체나 말 그대로 숫자가 좋아지는 시기가 와야지 네. 그냥 요거 사실 센티만 좀 변한 거거든요. 한국산 배터리가 중국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구나. 그것에 대한 심리적인 요소가 좀 더 변한 거지. 뭔가 이 트리거 자체가 업황 자체를 확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고 사실 주가도 뭐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나 그리고 제가 이 화재 사고 나서 신흥 SEC가 왜 안 움직이지? 그 이제 배터리 폭발 방지 부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삼성 SDI 통해서. 네. 왜 안 움직였는데 오늘 조금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뭔가 이런 모멘텀을 이용해서 이렇게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뭐 한농화성 전고체배 관련 주식들도 움직였었던 것처럼 뭔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가능한 시기는 이제 도달을 했어요. 주가도 많이 밀렸고 여기서 더 나빠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근데 뭔가 작년 2023년 여름처럼 뭔가 시장 자체를 확 밀어올리고 시장의 모든 수급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려면 사실은 그런 시기가 앞으로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더 시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사실 이제 이력제, 실명제 같은 게 이제 도입이 네. 되면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 그러면 한번 주저하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업체적으로 물론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일종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네.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화제가 난 게 중국산 배터리다 보니까 네. 막연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두려움을 갖고는 네. 있거든요. 물론 개인 의견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어려운 질문, 그러니까 난감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광복절 특사 예. 명단이 공개되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예,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보면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회장의 이동채, 이제 전 회장이죠. 네, 전 회장이 특별 사면을 받게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의 사면. 축하될 일이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축하 예. 받을 수 있겠죠.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예. 에코프로 그룹주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면 발표 나고 아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잠깐 반등이 나왔거든요. 한 2~3% 정도 네. 올라오다가 힘을 잃고 다시 보합권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답을 보여준 거다. 일단 뭐 이동채 회장님이 나와서 어떤 행보를 하느냐. 이번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복귀하면서 광폭 행보를 벌였죠. 셀트리온은. 네. 물론 그분은 감옥을 가신 건 아니지만 예. 복귀하면서 광폭 행보를 벌이면서 셀트리온이 굉장히 주가가 좀 탄력이 좀 있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분위기는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동채 회장님 좋아하는 분들 많겠죠. 에코프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투자자들 대부분 한번 뒤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숫자가 좋아질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이동채 회장님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트럼프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선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가 더 관심사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동채 회장님이 그 사이에 좀 잘 하셔가지고 좀 회사를 좀 잘 이렇게 다독여서 좀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저는 뭐 앞으로 또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아마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 확인하고 그다음에 11월 대선 확인하면 네. 그때 정도에는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거나 뭔가 모멘텀이 생기면 그 후행해서 주가는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의심하겠죠. 그래서 아직은 의심의 단계를 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 관련 주들이라든지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언제가 바닥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바닥이라는 게 항상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는 거라 보니까 네. 그 바닥을 짐작해 보건데 아마 3분기 실적 발표 그다음에 11월 대선 미국 대선이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고 나서야 바닥을 좀 잡지 않겠나 완벽하게 여기서 더 빠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턴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아마 그때쯤이나 돼야지 좀 결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지표 볼까요? 이 IT 업계에서 요즘에 그 경영 위기에 빠진 곳을 꼽자면 역시 카카오 그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카카오 그룹 관련된 악재가 또 불거졌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혹과 우려가 불거진 것이죠. 네이버 라인 사태 때도 개인정보 유출이 빌미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와의 어떤 갈등이 빚어졌고 그런 것들이 지금 경영 위기로 불거지고 있는데 비슷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페이 측에서는 정상적인 위스탁이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주가는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사태 황 팀장님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도 사실 카카오페이를 사실 관심 종목에서 지운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말씀 이제 우리 대본 준비하면서 사실 본 건데 고점 대비해서 보니까 거의 한 10분의 1
토막이 났네요. 네. 23만 원, 25만 원 거의 근처 갔던 주식이 지금 이거는 사실 23,000원이니까. 카카오 그룹주가 최근에 동반 그렇죠. 다 네, 맞습니다. 하락을 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카카오페이는 뭐 오늘 또 더 큰 악재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저의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제 소개에 나오는 게 시장은 답을 알고 있다 그 말씀이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저는 네. 사실 가격의 많은 부분이 다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2차 전지 바닥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셨지만 바닥은 저도 지나가 봐야 안다 생각하거든요. 카카오페이도 뭐 사실 지금의 악재가 이제 나올 거 다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 말씀도 하실 수도 하겠지만 또 보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나날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뭐 이유 불문하고 사실 관심을 안 갖는 게 맞겠죠. 네. 안 갖는 게 맞고 왜냐면 그거 지금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는 섹터들, 다른 섹터들이나 주도 업종들도 사실 지금 매매하기 어렵고 수익 내기 어려운 구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해왔던 주도주 이외 소외주들까지 우리가 수급이 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이거는 단순하게 수급이나 실적 이런 거를 떠나서 카카오그룹 자체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제 개인 정보는 전 세계 다 어디 퍼져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냥 편이기는 한데 혹시나 여기서 뭐 단체 소송이라도 걸리던가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이제 민감한 재료들이 또 나올 수 있는 돌발 악재들도 또 계속 포함을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카카오 그룹 자체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쇄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주가의 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회사 자체가 좀 더 긍정적으로 실적이 내는 것도 그렇고 두 개가 결국 같이 가는 부분들이 하겠습니다만 조금 많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요약하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네. 하면은 지금 주식시장에 4개 계열사가 상장이 돼 있죠. 카카오를 비롯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곳들이 이제 상장돼 있는데 사실 김범수 창업주가 구속 수감되고 나서 악재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터지고 있고 주가는 거기에 따라서 부침을 겪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 경영쇄신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언제쯤 반등의 포인트가 오냐라는 고민들을 하실 텐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기대를 접어야 되나? 이런 상황으로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권이 바뀌어야지 좋아지지 않겠나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뭐 사실 김범수 회장의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총재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분이 정확한 직책은 위원장입니다. 예, 위원장. 경영쇄신 위원장. 그러면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 수사까지 굳이 받아야 되나 구속 이런 지금 구속까지 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보면 뭔가가 지금 카카오 엔터가 SM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범수 위원장이 의장이 이게 구속이 된 건데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뭐 정치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뭐 진짜 잘못한 거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따져봐야 되고요. 어차피 재판이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경영쇄신 한다고 해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구속되면 사실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뺏길 수 있죠. 일대 주주 자리를 내놔야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먹거리 회사인데 카카오페이가 거기도 딸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이게 카카오뱅크를 건드리면 사실은 카카오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공든탑이 다 무너질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악재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재판 이슈가 좀 해결이 돼야 되고요. 카카오페이 지금 10분의 1 토막 났는데 3조 3,500억 정도 합니다. 시가총액이. 네. 근데 아직 적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데도 적자가 나고 있는 거 보면 네. 예, 근데 물론 적자폭은 줄고 있는데 한 내년 정도면 흑자가 돌아서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처럼 경영을 좀 그래도 타이트하게 잘하면 여전히 시장은 카카오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영업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물론이죠. 뭐 예. 카카오라는 메신저 자체는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이기도 하고 페이도 마찬가지고 뱅크도 뭐 실적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제가 매일 1일 저축도 하고 있고 예. 네. 사용자시군요. 네,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다시 살아날 거다 언젠가는. 근데 이게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살아날 모멘텀을 아직 못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참 안 봤기 때문에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 아무도 안 보다가 누군가 보기 시작하면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재판 이슈가 좀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돼서 김범수 씨가 다시 복귀를 해야 뭐 저희가 볼 때는 좀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이 특별 사면을 받아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확정 판결을 받아야 사면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그러네요. 예. 아직 1심도 진행이 안 된 그런 그렇죠. 상태이군요. 그렇습니다. 김동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카오그룹주 네. 예를 들면 네. 이거를 지금 주가가 많이 부침을 겪고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실 수도 있는 분들, 그러니까 미래 경쟁력을 아직도 확신하고 계신 분들은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제 김범수 의장이 구속이 되고 나서 주가 약재가 받은 부분을 시장에 관심이 있고 저가 매수세가 붙었다라고 하면은 노이즈가 발생한 다음에 보통 주가가 빠지자마자 올라오기 마련인데 네. 완전 지금 시장 소외주로 된 것 같고 이제 그런 트레이딩 부분은 23년도 말부터 24년도 초반에 그때 이슈가 있었을 때 노이즈를 딛고 강한 상승을 보여준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진짜 뭐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고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 다른 데 매매하기 바빠서 지금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일단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아예 소외가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자, 마지막 한번 이슈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게임을 다들 즐겨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주가가 눌려 있었는데 최근에 신작 소식도 꽤 들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실적 내놓은 것 중에 반등의 포인트를 마련한 그런 게임주들은 또 주가가 움직이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 팀장님.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 했던 네. 또는 세론이 나오지 않고 시장을 그래도 좀 치고 나갔던 섹터 중에 하나가 게임주입니다. 대표적으로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네. 신규 이제 IPO 이후에 정말 오래 고생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지인들 중에서 그때 이제 공모주 받았다가 오랫동안 물려서 고생하다가 추가 매수 해가지고 이제 수익권에 들어간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수익권 플러스 났다라고. 일단 축하드린다고. 네. 네. 대신 정말 좀 존버는 전해주시죠. 승리한다 이제 그런 말 하면서 이제 오늘 그나마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의 좀 한 줄기 비치긴 했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게임도 이제는 완전히 사실 그동안에 신작 나와도 전혀 먹히지 않은 시장이었거든요. 네. 게임 자체가 사실 제가 게임을 많이 하진 않아서 어떤 신작이 나오느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느냐 그냥 그 정도만 체크는 하지만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게임주들이 주목을 받고 그래도 이끌고 갔다는 거는 시장이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직 시장 자체가 죽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의 전반적으로 나온 차익 실현은 사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되면 저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게임주에 긍정적인 네. 시각을 주셨고 이건희 대표님 예. 화장품주는 화장품주는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정말로 한 번 맞았죠. 네 제대로 얻어 맞았죠. 이번 달에만 30% 가까이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서 매출이 지금 빠진 것 때문에 낙폭이 크고 화장품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등의 계기가 있겠습니까? 올 하반기에? 이제 옥석이 좀 가려지는 것 같고요. 네. 이제 화장품주 투자가 초반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가만히 랠리를 생각해 보시면 실리콘투가 처음에 랠리를 한 10,000원대까지 올라갈 때 주로 미국이랑 일본향 매출이 큰 회사들만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아모레퍼시픽도 좋다 이러면서 올렸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 뒤통수를 때린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여전히 미국향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오늘 조정 나온 회사들 중에 보면 미국향이 높은 회사들 중심으로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종목 중심으로 보시는 게 여전히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섹터까지 짚어봤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진정되는 가운데 지금 중동 전쟁 위기가 다시 고조되는 상황이죠. 걱정했던 변수, 잠재돼 있던 변수가 리스크로 전환될 상황도 분명히 엿보입니다. 대응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주마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